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부터 살펴본다면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먹이 사슬이라 하고,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거물처럼 나타낸 것을 먹이 거물이라 한다. 이때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이 다양할수록 먹이 거물이 복잡해지게 되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그림을 통해 살펴본다면 생태계 A에서는 뱀으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한 가지밖에 없어. 만약 개구리가 멸종하게 된다면 뱀 또한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생태계 B에서는 뱀으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4가지가 있다. 그래서 개구리가 멸종하더라도 뱀의 멸종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생태계 A에서 뱀은 생산자를 거쳐 1차, 2차, 3차 소비자가 되는 반면 생태계 B에서의 뱀은 생산자를 거쳐 1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메뚜기가 1차 소비자가 되고 들쥐가 2차 소비자가 되면 뱀은 3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 먹이 거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생태계에서의 먹이사슬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생태계의 에너지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이다. 풀과 같은 생산자들이 광합성을 통해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유기물에 저장하게 된다. 그래서 생태계의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 속한 생물의 생명 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총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게 된다. 이때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알아본다면 생태계에서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한다. 이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 영양 단계 에너지량 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알아본다면 생태계의 에너지 근원은 태양 빛 에너지이며 생산자를 거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수록 총 에너지 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3021분에 현 단계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505 곱하기 100을 하면 대략 16.7%가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을 하지만 에너지는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본다면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 양, 생물량, 개체수를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이때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얘기했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본다면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피라미드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차 소비자와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자. 2차 소비자의 경우는 26.8분에 1.2 곱하기 100으로서 계산을 하면 대략 4.5%가 나오게 되고, 3차 소비자의 경우는 1.2분에
0.1 곱하기 100으로서 약 8.3%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를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생태계 평형에 대해 정리를 해본다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 하고 이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생물 종이 다양하고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 이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예를 들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였을 경우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는 감소를 하게 된다. 그러나 1차 소비자를 잡아먹고 사는 2차 소비자의 경우는 먹이가 증가하였으므로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잡아먹게 됨으로써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다시 감소를 하게 된다.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의 수는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했을 경우 2차 소비자의 경우는 먹이가 부족해짐으로써 개체수가 다시 감소를 하여 생태계가 평형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였을 때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 변화를 순서대로 나열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만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어서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을 실제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1905년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와 퓨마의 사냥을 허용한 이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퓨마와 늑대의 사냥을 허용하고 나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슴이 풀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사슴의 먹이인 풀, 즉 초원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1920년대에는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먹이가 부족해져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감하게 된다. 그래서 1935년 이후에는 초원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사슴의 개체수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늑대와 퓨마의 개체수도 다시 증가하여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나 퓨마의 사냥을 허용한 것처럼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은 먹이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에는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벌목, 경작지 개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에 의한 열섬 현상, 그리고 환경오염, 남획과 불법 포획, 외래종 도입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이때 열섬 현상이라 함은 자동차, 공장,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열기관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에 의해 도심의 기온이 주위의 기온보다 높은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하천 복원 사업 등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해 나가야 하며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옥상 정원, 도시 내 숲을 조성해야 하며 멸종 위기 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생태 통로를 설치하든지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본다면 개체수나 생물량, 에너지량의 경우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정 피라미드 모양인 반면 에너지 효율이나 개체의 크기, 체중, 생물 농축 정도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역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